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 네, 좋아요. 네. 이미정 작가님은 88년생이고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서울과기대 조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개인전은 작년에 PS 언더레이어에서 2025년 네. 작년에 사랑의 이름으로라는 개인전을 했는데 거기가 플랫폼 L의 네.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송은 아트큐브, 샌드위치 타임즈, 그리고 OCI 미술관 2013년도에 위로는 셀프 등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그룹전은 2018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 인덱스, 송은에서 썸머 러브, 또 일민미술관에서 데코데코, 리빙룸 아케이드, 또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오싹하게 부드럽게, 또 OCI 미술관 최근에 이제 막 끝났죠. 풍경을 이루는 순간들, 이런 그룹전을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KD 모파 타이페이 타이완이라는 데서 또 레지던시를 하셨던 네, 거죠. 관두 미술관이라고 네. 타이페이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에서 2020년도 국현에서의 고향 레지던시 2022년도에 입주작가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OCI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 관두미술관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작가님 작업을 본 게 경리단길 초입에 있었던 전시였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 또는 인테리어의 어떤 풍경 연출 이런 식으로 좀 페인팅인 것 같은데 조각처럼 세워놓기도 하고 굴러다니기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방법, 그러한 소재, 매체에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주제만 바뀐 네. 상태로 이번 전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의 제목은 가볼 만한 곳이고,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오면 저희가 공간이 은근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나눈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공간에 중간에 벽이 있어서 약간 이분화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한쪽에서는 좀 설치의 느낌으로 또 한쪽에서는 뭔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개별적인 페인팅들이 걸려있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공간과의 어떤 협업을 하는 그런 구역과 그리고 벽면에 훨씬 더 많은 것이 할애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출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제목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가볼 만한 곳이라는 Somewhere Worth Visiting이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곳이라는 그 전시 제목으로서 이러한 언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 네. 뉘앙스 자체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아 주시겠어요? 작가님이 직접 이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작업을 할 때 제가 살아오면서 또 지내면서 저한테 좀 특정하게 흥미가 느껴지는 부분들로부터 작업이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면서 제 삶에서 출발했던 작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경리단길 초입에서 했던 개인전은 전시 타이틀이 골드테라스라는 개인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뭔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을 해서 제 주거 공간을 꾸리게 되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그것으로부터 제가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들을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제 삶과 제 작업이 약간 연동해서 전개돼 왔던 편인데요. 가볼 만한 곳이라는 워딩을 또 어떤 선생님께서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워딩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 워딩이 익숙한 사람과 익숙하지 않은 사람
으로 나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익숙하지 않다는 전시 제목으로서.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볼 만한 곳이라는 워딩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일상의 층위에서 여가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이번 주말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라고 고민하면서 검색하는 키워드이고, 검색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앞에 뭐 주말에 혹은 뭐 가족과 뭐 이런 키워드를 붙기도 하지만, 근데 저는 그 키워드로 검색되는 아주 수많은 이미지들과 그 키워드를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일상과 삶, 뭐 그런 식의 스토리가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볼 만한 곳이라는 그 워딩이 주는 특정한 뉘앙스가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왜냐면 이제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소개하는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장소를 뭔가 좋은 면을 보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긴 정말 좋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가볼만 하다라고 약간 제안을 하면서도 추천을 하면서도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한 약간 미묘한 뉘앙스. 그러니까 일상보다는 조금 특별하지만 또 대단히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미묘한 뉘앙스가 주는 게 좀 한국적이고 재밌다고 생각했고, 특히 전시의 제목이 가볼 만한 곳이라고 했을 때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을 검색할 때 주로 뭐 어떤 공원이나 뭐 테마파크 같은 것도 뜨지만, 요즘에는 전시라는 것도 그 주말에 내가 시간을 보낼 때 그런 컨텐츠 하나로 뭔가 전시가 소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가볼 만한 전시 이런 워딩도 언제부터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그 워딩 좀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볼 만하다? 칭찬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미묘한 느낌? 전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칭찬이에요. 정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왜? 약간 굉장히 좋은 전시, 꼭 꼭 가봐라, 꼭 이게 가봐야 아니라. 된다가 아니라 가볼 만하다 이런 뉘앙스가 같아서 내 전시를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그 뉘앙스가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게 약간 애매한 듯한 혹은 중첩적인 양가적인 그 느낌이 제가 작업을 할 때에 제가 작업을 다룬 대상을 다루는 저와의 관계, 태도, 스탠스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되게 크리티컬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관찰하고 그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을 캐치업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래서 이 제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작업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전시의 제목은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아주 예쁜 풍경을 찾아서 또는 유명한 장소, 네. 이런 곳을 좀 검색을 통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제가 이 전시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도 여기 적었지만, 제가 스페인에서 이제 올해 막 끝난 그 가우디의 대성당을 갔다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서 막 사람이 너무 많고, 네.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외관만 네.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스팟을 찾아내서 거기서 마치 다 본 것처럼 아주 이제 사진을 보면 여기 갔구나, 이게 감탄사가 나올 만한 장소를 찾아서 그걸 찍고 이제 공개하고, 나의 경험과 시간은 이제 뭐 별로 증발하고 그 이미지만 남게 되는 네.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꼭 가봐, 너무 좋아라는 말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이 뉘앙스가, 여기를 내가 아주 강추해서 네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은 아니지만 가면 사진은 건질 수 있어. 막 이런 느낌 같은 그런 뉘앙스가 저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바르셀로나 가면 한번 가봐. 막 이런 느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잔뜩 있다라는 네. 그런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작업들은 주로 풍경에 기반을 해서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물처럼 우리 뒤에 있는 이런 제 뒤에도 보이시죠? 여기 작가님 뒤에도 여기가 조각조각의 어떤 풍경처럼 보이는데, 이게 피크닉을 갔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네. 주로 이제 마치 초상화 걸리듯이 그렇게 장면을 구현을 해서 또 만들어냈어요. 어쨌든 이것들이 어떤 야외 풍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느 풍경화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주 여기 그래도 제가 저번에 작가님하고 작업실에서 나눈 이야기 중에서 나온 단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억의 해상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실제 아주 뚜렷하고 사실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뭐 도식화되거나 완전 그냥 뭐 추상화되거나 하는 그런 또 이미지는 아니고 무엇인지 확실하게 기호적으로 딱 들어오면서도 어딘지 특정할 수 없는 그런 흐릿한 기억처럼 보이는 그런 도상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표현하는 이런 종류의 풍경을 작가님은 어떤 문법 또는 어떤 개념으로 그리고 계신지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 해주신 이야기에서 또 제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좀 공감이 됐던 거는 그 결국은 이제 아주 거시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라는 사람이 작가로서 관심이 있는 거는, 보편적이고 익숙한 이미지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선택되고 또 그게 어떤 실제 풍경이 있는데 그 이미지로 사진으로 찍혀서 내 인스타 피드에 올라가면 그 실제가 이미지로 전환돼서 그 이미지로서 계속 웹을 돌아다니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이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요즘 제가 바라보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굉장히 가치 있게 막 느끼기보다 너무 많은 이미지, 너무 많은 명소, 너무 많은 컨텐츠가 막 범람하고 이제 그것을 대하고 취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태도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제가 좀 보편적이거나 좀 익숙하거나 그런 이미지들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답을 하자면은 처음에 저한테 풍경은 기본적으로 기호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경이라는 거는 뭐 사전적 정의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어떤 자연이라든지 어떤 장소를 찍은 뭐 장소를 그린 그런 어떤 모습인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풍경이 항상 특정한 풍경이 특정한 메시지나 특정한 감수성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경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기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맑은 하늘을 봤을 때 되게 네거티브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고 뭐 일출 풍경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메시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풍경이라는 것이 기호로 작동하는 것. 그래서 특정한 풍경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되는 거. 뭐 어떤 핑크뮬리나 꽃밭 같은 풍경을 봤을 때 누구나 좀 긍정적이고 기분 좋고 뭐 예쁘다, 뭐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비슷한 감정을 불러오게 하게 한다는 것이 제가 풍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번 전시작을 기반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풍경이 되게 이미지의 집합 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연잎이 떠 있는 호수 뒤에 뭐 산의 능선이 보이고 뒤에 맑은 하늘이 있는 한 장의 사진이나 한 장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원근의 문법으로 이제 가까운 풍경과 멀리 있는 거, 더 멀리 있는 거 그런 것들이지만 그게 이미지로 소비될 때는 굉장히 플랫해지는 거죠, 단위가.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풍경적인 요소가 우리가 끌리는 그 풍경적 어떤 요소들이 모여 있는 상태. 집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고 그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조립된 상태, 이미지에 조립된 상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그것이 또 그 이미지 안에 우리가 그 풍경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풍경을 경험하는 방식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올 때 그 풍경을 소유하거나 소비하거나 내가 취하는 방식, 대하는 방식과 좀 연결돼서 생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답변하고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 조립식이라는 단어를 네. 쓰셨잖아요. 조립식 풍경이라는 또 이 큰 개념이 이 전시를 관통하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손을 대게 하진 않지만 네. 이 작업들이 이제 옮겨질 수 있다 또는 저 부품처럼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빠진 자리에는 그것의 실루엣이 남겨지면서 또 다른 이미지가 네. 만들어지는. 그래서 만약에 한 두세 개의 이미지가
또 서로 막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한다면 그 이미지 자체에서 미묘하게 다른 작업이 또 한 두세 개가 탄생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 작업이 또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또 두 개씩 뭐 세 개씩 조립이 되어 있는 같이 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쪽 하늘과 저쪽 하늘을 바꿔서 끼워도 되는 네. 그런 식의 그 어떤 조립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조립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또 이때까지 아주 초기 작업부터 계속 실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변화를 해온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식의 조립이라는 개념을 쭉 고수를 하면서 주제만 바뀐 건지, 네. 또 이 조립을 할 때,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좀 좀 더 입혀진 상태에서의 조립이 작동한다.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조금 답변을 이제 컴팩트하게 하고 싶은데, 길게 하셨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이제 해오면서 이제 이번 개인전이 9번째 개인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이 정도 활동했다는 게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말하기 어렵지만 그걸 제법 열심히 해왔는데 처음 이제 작가로서 데뷔를 하고 개인전을 막 하기 시작할 때는 사실 저는 매체나 재료 기법에 몰두하던 작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라는 이 태도의 작가였고, 시작이. 그래서 초기 개인전 때는 막 렌치클러나 프린팅 작업도 있었고, 실제 오브제를 가져오는 작업들도 이제 초기 작업에는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언급했던 더 골드 테라스라는 개인전을 할 때 그 작업적 주제, 그러니까 주제적인 이유로 그 조립식 가구라는 그 대상, 사물을 흥미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에 조립식 가구가 재밌었던 건 그 주제적인, 내용적인 이유였고, 그때 제가 바라본 그 전시에 다뤘던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미를 위해서 집을 꾸미는 어떤 층위보다는 주어진 자본이나 환경이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고의 효율로 내가 낼 수 있는 편의성과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케아와 같은 홈퍼니싱을 막 접하면서 효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조립식 가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구라는 거는 굉장히 납작한 상태로 존재하죠. 이케아에서 꺼내올 때처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이 합쳐지고 조립되면서 어떤 또 다른 쉐입을 갖게 되고 또 다시 필요가 없을 때는 착 접혀졌다가 다시 이동하고 이제 그러한 어떤 메커니즘과 존재의 방식이 저는 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또 이 사람 현대인의 어떤 모습과 또 같다. 이런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 뭔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로 쪼개어져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합쳐지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러한 방식 자체, 존재 방식 자체가 제가 바라보는 동시대성이었다고 생각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보통 조립식 가구 같은 경우는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완전한 상태이고, 조립이 되기 전에는 미완의 상태라든지 혹은 뭔가 아직은 이제 보여지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문법을 조금 이제 전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법을 조립식 가구의 존재 방식을 빌려오되 나의 조립식 작업들은 이게 분리되어 있거나 조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미완이 아니라 이 하나의 제가 만든 물질이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게 좀 더 멋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그 당시 스테이트먼트 좀 감성적이긴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안에 확 몰입해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덩어리를 존재할 수 없고 나누어져서 분리돼서 쪼개져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이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립식이라는 방법론을 나의 작업 언어로, 조형 언어로,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재료와 기법, 뭐 제가 다루는 뭐 자작나무 합판이라든지 뭐 아크릴 페인팅, 그 나무에 페인팅을 할 때 접근하는 재료적인 스킬, 테크닉 그런 것들이 디벨롭 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 프린팅도 하고 렌티큘러도 쓰고 뭐 기성품 같은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상관이 없었고 그것도 재밌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제가 뭔가를 컬아웃하고 거기에 뭔가를 그리고 걔가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때로는 벽에 걸렸다가 스탠딩 됐다가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는 거 그것은 내가 가장 재밌어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전개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너의 매체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좀 받게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뭐 네. 그래서 너의 매체가 뭐냐? 제가 거기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약간 모든 크리틱이 좀 반대급부로 전개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매체적인 고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 매체적 정체성을 본인이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고 아니면 내가 매체적 정체적 고민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거 중요하지 않지 않아? 뭐 네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가 고향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고향 레지던시에 있을 때는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넓은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다양한 형식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캔버스도 10년 만에 다시 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에서 유일한 구작이 2021년도에 그린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한 3m 가까운 페인팅인데 이 작업이 이 고민을 할 때 했던 작업이어서 뭐 캔버스 3개와 캔버스 6개와 3개의 우드피스로 만들어진 어떤 파노라마적 풍경화인데 9개의 피스여서 지금은 이제 9개를 연결해서 기다란 풍경으로 만들었지만 뭐 이게 분리가 돼서 정사각형 3개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더 쪼개면 더 여러 개의 그림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론을 좀 더 심화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 그림은 캔버스랑 섞여 있잖아요. 네. 우드랑. 그 캔버스를 더 많이 사용했을 때예요? 아니면 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캔버스를 한번 더 집중해봐야겠다 해서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후자였습니다. 네. 어쨌든 주 매체는 네, 나무였죠. 나무에다가 네. 하는 그런 작업이군요. 그래서 작가님의 작업을 이야기할 때는 네. 항상 네.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좀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형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독특한 형식을 취하는 그런 작가님이 이번 전시에서 공간 속에서 좀 구분을 또 그 와중에 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회화다. 이건 회화적으로 접근했다. 또 이거는 장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굳이 회화와 장치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이해하기로는 저 무대처럼 네. 이제 칠해지지 않은 강목과 합판과 또 손가락 하트 모양의 바위가 그려져 있는 약간 그 공간 중간에 놓여져 있는 저 구조를 장치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뭐 재료 기법은 어쨌든 캡션상으로 아크릴릭 페인팅 온 벌치 플라이우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 기법적으로 같은데 그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있는 작품은 뭐 평면이다, 뭐 페인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여기 직립해 있는 것은 장치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때는 그 공간과 얼마나 조응하느냐 이런 차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일반적인 답변 같긴 한데 그 어떠한 작품이 벽면에 걸려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정면성을 담보하는 디스플레이고 이거는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이 어쨌든 이렇게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베리에이션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벽에 걸려 있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이것이 나의 회화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의 표면 이런 단어가 저한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저는 제가 막 회화라는 매체 자체를 연구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바닥에 직립하고 있는 작품은 어쨌든 뒷면을 노출하고 이 작품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작품과 조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치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저한테 좀 조각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각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작품 캡션 쓸 때 입체 캡션을 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게 마치 입체니까 조각인가 하지만 저는 완전 조각가가 아닌 사람이고, 왜냐면 전 평면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합판으로 뭔가를 만들어도 그걸 평면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또 조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장치라고 표현할 때는 전시라는 상황, 그러니까 전시라는 상황이 되게 특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품이 집에 걸리거나 작업실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전시장이라는 아주 공적인 장소에서 언제든 그 정해진 시공간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아주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의 작품이 바닥에 직립해서 좀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호응할 수 있는 거라고 할 때 장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전시를 구성할 때, 그게 좀 어떤 구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 윌링 앤 딜링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 큰 작품하고 여기 가운데 마치 이렇게 통로처럼 있는 공간에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나무를 대거나 이런 식의 시도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장치라는 이 단어가 마치 미술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지금 언뜻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치 실제 작품과 이건 네. 작품이 아닌 장치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용어는 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가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아니면 정말 유명해지셔서 장치는 예술이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더 유명해져야 주장을 해보시던지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게 진짜 장치로 끝난다라는 그런 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것이 어떤 작품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네. 그리고 뒷면이 그렇다고 한조 작업이라고 하기엔 공간이 맞아요.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면은 또 너무 날 것이고 네. 그걸 또 안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다 보여주는 네.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설치처럼 보이는 그런 네. 굳이 미술적 용어로 한다면 설치 작업처럼 그렇게 네. 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합판 작업을 하기 전에 네. 그 회화 전공을 하시면서 네.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네. 합판을 쓰셨어요? 아니요. 그죠. 회화를 오일 페인팅 했습니다. 그죠. 캔버스를 많이 다루셨을 텐데 왜 이제는 이쪽으로 완전히 바꾸신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없으세요?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너무 예전이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학부 다닐 때는 저는 이제 고밀도에, 그러니까 뭔가 아주 밀도 높은 오일 페인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학부 졸업하고 이제 첫 개인전을 준비할 때 오일 페인팅보다 뭔가 제가 그 전시장에서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구의 형식을 차용하는 거였어요. 병풍과 테이블이 놓인 어떤 의문스러운 병풍과 테이블을 만들어서 놓은 게 첫 개인전의 뷰였는데 캔버스로? 아니요. 그러니까 병풍과 가구 형식을 빌려서 뭘 만드니까 그때 나무를 선택하게 됐던 거예요. 네,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목공소 말을 검색해가지고 처음 목공소를 찾아가고 이랬던 게 첫 개인전을 준비할 때니까 아마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초기 작업에서는 자작나무 합판이라는 것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다른 데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나무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작업물을 만들 때 가장 적절한 재료가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를 선택했던 것이 시작이었고 그러면서 세 번째 개인전 약간 무대 설치처럼 한 전시였는데 그때는 이제 저기 보이는 저 작업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전시장을 무대로 접근하고 막 설치를 할 때였는데 그때도 당연히 나무가 유용했기 때문에 나무를 썼던 거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제적인 이유로 나무를 즐겨 쓰다 보니 그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이 이제 작업의 특성하고도 많이 이렇게 가닿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막 처음부터 의도했다기보다. 근데 이제 잘 맞았던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뒷면을 노출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어떤 그 세상을 좀 무대와 같다, 무대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면과 보여지지 않는 면, 그 양가적인 부분들, 그거의 낙차 같은 걸 노출하고 싶을 때 저런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자작나무 합판이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아까 제가 말했던 주제적 관심사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효율적이다. 혹은 편리하다. 예를 들어 자작나무 합판은 당연히 그림을 그리기 편리한 표면이잖아요. 그 편리하다라는 편리성이라는 것도 저한테 좀 중요했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시대의 가치관을 제가 조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쓰는 재료와 기법이 제 작업적 주제와 제 작가적 특성과 아주 떨어진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매체적 특징이 저는 그 작가의 특징이자 작가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 또 작가가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과 당연히 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학부 때 했던 작업 중에 그러니까 종이 인형을 모티브로 한 작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종이 인형을 지독하게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렇게 이런 볼륨 있는 인형보다 종이 인형을 좋아했고 종이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막 다 그걸 그려가지고 연습장 하나를 이제 첫 번째 장은 집 외관, 다음을 펼치면 앞 거실 이렇게 만들어서 놀던 어린이였는데 그 종이 인형이 갖고 있는 평면성, 그러니까 실제로 얇은 종이인데 이미지로서 기능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되게 저한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판이 갖고 있는 평면성, 그러니까 나무를 즐겨 쓰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정말 원목을 갖다 막 깎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근데 그 이미지가 결국은 종이에 그려지느냐, 캔버스이냐, 나무이냐 할 때 다 똑같은 표면이죠. 근데 나무가 갖고 있는 평면성이 저한테 가장 재밌었던 거죠. 왜냐면 그게 핸들링 하기가 쉽고, 이게 사실 제가 주로 쓰는 합판은 1.5T라고 해서 1.5cm예요. 1.5cm 합판을 쓰는데 1.5cm라는 두께가 되게 재미있어요. 제 생각에. 왜냐면 1.5cm는 전혀 두껍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이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잘 서요. 직립하기가 되게 좋고 근데 벽에 걸리기도 좋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면모를 갖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끌렸던 게 아닌가. 마치 이제 조리식 가구에 끌렸던 이제 29살의 이미정처럼. 몇 살인지는 굳이 안 밝혀주셔서. 좋아하는 숫자여가지고. 네, 어쨌든 이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합판이라는 재료를 오래 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도 결국 제가 평면적인 사고를 하는 작가라는 거. 제가 입체를 만들든 입체 캡션을 쓰고 이게 장치로 불리든 조각으로 불리든 평면적 설치라고 불리든 결국은 제가 평면적인 사고로서 작동하는 작가라는 것이 제가 합판이라는 재료를 오래 써오고 그걸 연구해온 것이 이게 좀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형식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 표정이 어두웠나요? 제가 이제 만약에 표정이 좀 어두웠다면 조금 더 좋은 답변을 고민하느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네. 네. 아이고, 길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합판 작업을 봤을 때,
저는 작가님이 손으로 이걸 다 칠했다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표면이 너무 완벽한 단색이 쫙 발려 있는데 나는 당연히 주문 제작 또는 도색 그 뭐라 그러죠? 도장 그런 방식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알게 됐을 때 이걸 손으로 다 그렸어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제가 뭐라고요? 막 이랬었는데 그 정도로 완벽하게 이 매끈한 표면을 만들어내셨었단 말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작업들도 표면 자체의 질감은 완벽하게 이제 빤빤한데 그리는 스타일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아 이걸 다 도장으로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보다 손으로 엄청 섬세하게 또 이거를 하나하나 다 그렸구나가 더 느껴지는 거죠. 그 스타일 때문에 그게 변한 게 맞는 거죠. 네. 왜? 네. 왜? 네, 왜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제가 답변할 때 이제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자꾸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를 이번 전시를 처음 아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부터 하는 게 어떨까 좀 낯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이게 또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대답을 한번 네.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초기 작업에서부터 이제 초중 뭐 이렇게 작업을 이어올 때는 저는 사실 추상을 다루는 작가가 전혀 아니니까 항상 구상적인 소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뒤에 뭐가 있죠? 저거는 뭐 병이구나, 저건 나무구나 이런 특정한 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가져오는 거 이제 그런 태도가 훨씬 강했어요. 그냥 일단 더 설명하시기 네.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물론 여기 와서 보시면 대상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단순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님은 사실적인 표현을 엄청 잘하는 작가세요. 그래서 그 면모가 지금 작은 사이즈의 드로잉이 지금 5개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살짝 보여요. 이 작가의 묘사가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그런 데서 점점 단순화된 이 기법을 구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화하는 작가로서만 인식할까요? 네.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네, 저 여기에도 얹고 싶은 네. 재밌는 스토리가 얹어주세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미팅이었는데 어떤 미팅이었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전시 미팅에 작업실 미팅을 왔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게 메인 워크니까 작업 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가시는 길에 그 작업실 문에 수채화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시더니 그분이 어머 작가님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림 잘 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약간 너무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림을 잘 그리다고 말하다니.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실적으로 그리거나 혹은 재현적으로 그리는 거는 이제 저는 그걸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재미가 있지만 그냥 그것과 다른 어떤 조형적 재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대상을 그릴 때 이번 전시장 말고 뭐 전전전 특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전시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 그때 놓였던 소재가 뭐 튤립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 그 튤립이 그냥 튤립이 예뻐서 그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테리어를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서 집들이 사진을 올릴 때 온라인 집들이 같은 컨텐츠를 올릴 때 꼭 그렇게 식탁보에다가 노란 튤립 한 송이를 올려놓는 제스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란 튤립은 그냥 예쁜 노란 튤립 한 송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무드, 그 온라인 집들이라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즐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코드 같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튤립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는 이게 튤립인지 알아볼 수 있게만 그리면 된다라는 태도가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튤립인지 알아보면 되니까 아웃라인의 형태가 이미 오렸고 튤립으로 이미 거기서 튤립이고 그 다음에 색깔을 그냥 튤립의 색깔
튤립이 갖고 있는 색깔을 마치 포토샵에서 페인트 버켓을 붓듯이 붓는다. 근데 그때 매끈하게 했던 이유는 매끈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끈하지 않으면 더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페인터럴하게 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태도를 했고 정말 선생님께서 막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손으로 칠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칠하기까지 굉장한 노동이 들어가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노동을 감내한 거죠. 그때는 그게 그 당시 제 작업에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뇌가 믿으니까 몸이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사연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작업을 전개해 오면서 그 매체적 정체성을 고민할 때 나는 결국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공간에 그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은 내가 다루는 표면에 붓질을 얼마나 칠했느냐, 물감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붓질이 드러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작업을 설계하고 구상하는 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공간에 제가 뭔가를 놨을 때 그걸 놓고 특정한 시점에서 바라볼 때 그 뷰가 아름답다고 느껴야 피니쉬가 되는 거고 그 작품의 사진을 찍을 때 사진 찍어주시는 분한테 이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주세요라고 디렉션을 하는 작가예요, 저는. 결국 조각가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제가 스스로 이제 저를 돌아볼 때, 나는 결국은 그게 어떤 매체든, 나무든 캔버스든, 뭐 행잉이든 스탠딩이든, 결국은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평면적인 사고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어떤 시점에서 제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나서, 조금 더 그림을 더 그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한 욕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좀 이상한 욕망이었어요. 그전에 안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그리고 싶은 욕망도 없었고 그려야 된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면에 좀 더 머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미지가 내가 그린 이미지가 조금 더 사람들을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튤립이 이렇게 있을 때 튤립이구나 알아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튤립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 튤립의 시선이 머물 수 있는 로딩의 시간을 만들고 싶었고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표현하는 방식으로 간 것 같은데 근데 또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기억의 해상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얼마나 재현적으로 그릴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현하고 싶은가 그러면 묘사하고 싶은가라고 할 때 제가 이번 전시에서 다뤘던 대상들은 그것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연잎이 있는 호수를 그린 파츠가 있는데 피스가 있는데 저게 뭐 세미원이라는 지역이에요. 세미원이라는 장소예요. 그 이미지를 보고 제가 뭔가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다뤄야겠다 생각했을 때, 그 순간 이게 그 장소인 게 저한테 중요해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풍경의 기호로서, 이게 세미원의 호수인 게 중요하지 않고, 연잎이 떠있는 그 잔잔한 호수의 무드와 기호로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사진에 있는 디테일들을 묘사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지금의 붓질이나 지금의 표면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작업이 뭔가 이전보다 더 표현이라는 거를 더 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또 아주 사실적이지가 않은 게 이미 테두리가 다 레이저 커팅이 돼서 이거는 이거야 라는 형태적인 지실성이 완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묘사를 하는 게 크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저기서 묘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사진을 붙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어요.
이번 전시를 관람하신 분들이 이번에 작가님이 이렇게 조립식으로 했다. 여기랑 여기랑 바꿔 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 또 이게 입체도 될 수 있고 평면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여기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반응 중에 너무 재밌다. 이 작가 천재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근데 왜 이런 이음새를 굳이 만들어, 왜 완성을 안 한 것처럼 굳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립이 되면 조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냥 이렇게 펼쳐만 놨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반응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이거를 뻔하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거나 왜 그럴까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작품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완벽하게 회화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주로 작가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거 설치 미술 아니에요? 내지는 조각? 막 이런 식으로도 또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적인 요소들이 굳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질문들, 의문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회화로 잘 인식이 안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또 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다양한 그 질문들 때문에 또 이제 작가님 올 때마다 붙잡고 제가 이것저것 또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작가는 분명히 나는 회화 작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작가님이 추구하는 회화성이라는 이 특징을 조금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정리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고려하고 있는 걸까 하는 걸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화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긴 해요. 네. 이게 작업은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저는 좀 작업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 제 작업의 논리와 제 작업의 방식에 좀 몰두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관객분들을 만나거나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 게 또 전시의 가장 또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 이게 회화라는 이제 어쨌든 미술 안에서 회화라는 매체일 수 있겠지만 회화이면서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물질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물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지점을 좀 이렇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그린 바로 뒤에 이제 라이브를 보시는 이제 몇 분들은 이제 뒤에 있는 이미지를 보실 텐데 이제 이것을 캔버스에 그리는 거는 아주 저한테 간단한 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가장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평면 어떤 캔버스든 종이든 어떤 종이에 여백을 두고 그려지는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 이 작업에서 이 오려진 형태로 존재해서 이것이 공간과 조금 더 조응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뒤에 벽면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지는 그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계속 이것이 어떤 하나의 직사각형이나 사각형의 바탕에 그려지지 않고 이것이 독립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이 주는 몇 가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갖고 싶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수고로움을 제가 감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쪽 전시실에 보면 이제 보시는 예를 들어 미술을 조금 이제 익숙하신 분 혹은 레고나 조립형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들어와서는 하늘이나 나무나 이런 이미지가 처음에 읽히겠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특정한 같은 길에 홈과 요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캐치업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꽂힐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왜 꽂아놓지 않았지? 약간 이런 질문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디스플레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랑 전시 미팅을 할 때만 해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좀 고민이 되게 많을 때긴 했는데 결국 제가 이것을 선택하고 나서도 선택한 후에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걸었을까? 왜 다른 방법이 되게 많은데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라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내린 답은 뭔가 이번에 만든 그 피스들이 그 작품 캡슐이 다 독립적으로 있는 것처럼 결국은 다 독립적인 피스이고 제가 그런 홈이나 요철을 만들었던 거, 홈이나 요철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이것이 실제로 입체로 될 수 있다라는, 입체로 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홈이나 요철이 있다면 누구나 이것을 조립해서 입체가 되고 입체가 돼야 완성이야. 입체로 될 수 있게 만들어진 입체가 될 수 있는데 입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입체가 되지 않은 상태는 완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도 완전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상태로 걸려 있지만 뭔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조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좀 너무 큰 얘기긴 한데 약간 저는 항상 그런 지점이 재미있거든요. 약간 제가 그린 작은 드로잉이 몇 가지 기술과 재료를 거쳐서 이만한 크기의 이만한 물질이 되고 무게를 갖게 되고 실존하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게 저는 항상 재미있고 많은 분들이 갤러리에 와서 전시를 보러 와서 벽에 걸린 어떤 걸 보고 아 그림이구나 그림을 보는 방식으로 보다가 홈이나 요철이나 구멍 같은 걸 발견했을 때 갑자기 이 작품을 기능이 있는 건가? 라고 갑자기 상상하게 되는 고민하게 되는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지점들이 그 인식이 전환된다는 지점에서 늘 재밌다고 생각해요. 또 약간 이게 쓰임이 있는 건가? 이거 어떤 걸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쓰임이 있는 거지?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라는 걸 고민한다는 그 사고의 그 방식이 되게 현대인의 방식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을 관람하는 사람도, 미술품이 익숙한 사람도 뭔가 구멍이 있으면 꽂아야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게 좀 그런 지점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지금 제가 각각의 피스 중에 뭐 2개나 3개를 평면적으로 결합해서 연결해서 건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이제 여기서 라이브에서 이미지가 안 보이니까 뭐 산 형태의 능선으로 오린 거에 아치형의 이제 호수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결합해서 걸어놨는데 그럼 이 산 빼고 위에 하늘을 걸어도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2개가 같이 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인 것이지 지금 저것이 하나의 세트인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의도한 것이고 근데 제 의도와 달리 제 작업이 보여져 있는 이 모양새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저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회화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국에 또 형식에 대한 이야기로 네. 또 돌아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통 회화는 분명히 아닌 거고 또 네. 전통적으로 그리지 않는 작가한테 회화성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좀 무식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작가님은 이제 초기 작업부터 항상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네. 본인의 상태, 아이덴티티의 변화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항상 반영하는 작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환경이지만 그게 또 결국엔 동시대성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아까 조립식 가구 얘기할 때도 분명히 본인의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제 조립식 가구가 눈에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조립식이라고 하는 것의 그 효율성과 사람들의 이 니즈 자체가 지금의 동시대를 반영하는 어떤 현상처럼 또 해석이 되고, 지금의 이 전시 자체도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이 전시 자체가 동시대적으로 사람들이 이미지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유통하고 또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시에서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또 본인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전시를 좀 확장해서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 이 전시를 통해서 동시대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네, 적절한 대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항상 작업을 하고, 이렇게 작품을 이제 완성하고 전시를 하면, 보시는 분들마다 되게 그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관객분을 사실 만나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 때도 다 제가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자기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이제 그것이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호응하는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볼 만한 곳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대중적인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결국은 정말 수많은 가볼 만한 곳들의 이미지들을 보게 됐을 때 결국 제가 그것을 제가 먹고 삼켜서 이렇게 소화해서 뱉어낸 지금의 작품들의 이미지가 어떤 보시는 분들마다 자기한테 닿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산이나 호수 같은 이미지를 봤을 때 자기가 갔던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고, 뭐 최근에 가두려고 북마크해 놓은 장소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드는 이미지들이 어떤 분들과 만나서 그분의 고유의 경험과 만나서 또 다른 스토리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제가 바라보는 거라고 제가 원하거나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뭐 동시대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큰 단어이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저라는 작가는 많은 분들이 자기를 투영할 수 있는 좀 그런 대상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제 이야기로 기반하게 되는 것도 저는 제가 항상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 그래야 제가 잘 아는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다루는 편이고, 저도 그 안에 내부자로서 그것을 인상 깊게 받고 그것이 작업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또 가닿았을 때 뭔가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뭔가 친근한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또 혹은 내가 이것을 평소에 많이 봤던 거고 편한 건데 다른 감각을 불러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이 전시 소개, 처음 작가 소개 보면은 이미정은 일상 속에서 발견한 시대적 가치와 보편적 미감에 중요하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네. 아주 강하게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저 이거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저 5개의 네. 작은 드로잉에 하트 모양의 바위도 있고, 네. 뭐 터널도 있고, 동굴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저거 실제 있는 거예요? 네, 실제 있는 건데 저것은 이제 그 웹에서 검색한 실제 실제로? 자연 풍경들이에요. 네. 그게 좀 예전부터 궁금했었어. 저렇게 네. 생긴데 진짜 있는 건가? 네. 저 손가락 바위는요? 저거는 제가 이제 어떤 원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손가락 하트처럼 좀 변형해서 그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거의 다 물어본 것 같고, 1시간 네. 딱 된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히게 다 썼으네요. 네. 나 왜 이렇게 귀신같이 1시간을 채우는지.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실 네. 우리가 일요일에 오픈을 안 하는데 이번 전시가 좀 짧게 잡히게 돼서 일요일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쉬는데 불구하고 또 나와주신 많은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특히 피크닉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뭐 와인과 뭐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또 작가님이 제공해 주신 재료로 또 풍경도 그리고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늦게 오신 부부들이 막 그리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리면서 계속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예, 같이 또 함께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전시는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토요일까지 오픈을 해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